안녕하세요. 작품이라는 거는 일단 작가의 손을 떠나가지고 발표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접한 누구든지 간에 자기 나름의 해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겠지요. 그죠? 그래서 기생충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뭔가?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서 저 나름대로 한번 이 기생충에 대해 가지고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하는 해석이라든가 이런 거와는 다르게 이것은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고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생충에 나오는 키워드들을 저는 이제 한 10개, 한 12개 정도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기생충이죠. 기생충이라는 거는 스스로 힘으로 못 살고 누군가에 붙어가지고 산다. 그래서 기생한다. 그럼 숙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충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버러지입니다. 그래서 기생하여 사는데 버러지. 결국은 버러지 같은 인생들 이런 겁니다. 제 힘으로는 못 살고. 그러면은 이게 누가 기생충이냐. 누가 제 힘으로 못 살고 남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는 버러지 같은 존재들이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제목 자체가 상당히 재밌다 이랬는데 영화를 접하고 첫 번째에 딱 나오는 장면이 바로 반지하 창문에서 바라본 골목이었어요. 결국은 뭐예요? 반지하에서 사는 인생들이 바라본 지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면은 지상에서 꽃과 같이 새와 같이 그죠? 마음껏 생명의 노래를 펴지 못하고 땅 속에서 아직 지상으로 나오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언가의 디딤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기 위해 나오고 싶죠, 자기들도. 그런데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맨 첫 장면에 나오는 것이 지하의 창에 비친 골목에다가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를 찾아서 세상과의 연결에 끄는 바로 이 통신인데 통신비를 다 끊어져 가지고 이제 공짜 와이파이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공짜 와이파이를 찾은 장소가 바로 창문 쪽이었는데 그 창문은 가장 높은 곳이죠. 그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또 화장실 변기였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높고 거실이 낮은 이 상징에서부터 이거 상당히 재밌다. 그래, 이런 배치가 들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거꾸로다. 여기에서 어쩌면 출발한 영화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과의 연결을 찾기 위해서 공짜로라도 내 힘으로는 이제 연결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통신요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료 와이파이를 찾는 장면. 그 구원의 장소는 바로 거꾸로 된 화장실 변기통 위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지하의 삶에 주눅든 삶이 뭐냐 했을 때 제 눈에 보인 그 한 장면은 바로 창문 밖의 전신주에 취객이 오줌 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당당히 나가서 너 왜 여기 오줌 누냐 하고 야단을 치든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식구 전부 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것은 뭐냐? 스스로 한계 지어서 주눅든 삶입니다. 남에 의해서 주눅든 삶입니다. 결국은 영화 제목이 말하듯이 인간이 아닌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스스로가 막고 있는
참 어찌 보면은 좀 불행한 삶들이었습니다. 누가 지하실에 산다고 지상에 나와가지고 야단치지 말라, 잘못된 거. 이런 거, 그렇게 정한 거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들 그렇게 주눅든 삶. 그죠? 순치된 삶이죠. 그래서 그러한 인간답지 못한, 그러지만서도 인간다운 삶을 그리는 그런 이제 왜곡된 삶.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마침내 행운이 찾아옵니다. 아들 친구가 수석을 하나 들고 옵니다. 이 수석 참 비싼 거죠. 뭐 비싼지 싼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할아버지의 수석이다 해서 이 수석을 선물로 가져오면서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수석. 그래서 이 영화는 수석이 갖고 온 행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굉장히 비싼 거죠. 이것은 지상의 사람들만, 부유층만이 가질 수 있는 취미입니다. 수석을 놓을 공간이 있어야 되고, 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수석은커녕 몸을 놓을 공간도 지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석과 함께 찾아온 인연은 내가 가르치고 있는 부잣집 여고생을 맡아달라. 내가 유학 갔다 올 때까지 네가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왜 네 친구한테, 대학 동기한테 하지 그걸 나한테 맡겼느냐 했을 때 너라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누구나 탐낼 수 있는 그러한 고이 아가씨, 순진한 아가씨를 딴 친구에게, 지상의 사람들에게 맡겼을 때에는 뺏기겠다. 그런데 이 보라지 같은 인생, 이 인생에는 맡겨도 안심할 수 있다. 감히 나에게 도전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런 상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아들이 지상으로 진출을 합니다. 진출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재수생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체하는 삶, 위조의 삶으로 시작됩니다. 위조의 삶. 이렇게 해서 대학교, 재학 증명서도 위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위조를 가지고. 이 위조 학력에 대해 가지고 아버지와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공문서, 사문서 위조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냐, 범죄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때 아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것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년에 나는 분명히 그 대학에 들어가서 현실이 될 거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런 반지하의 인생, 지상의 삶을 그리는 주눅든 삶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라면은 나중에 나오는 그 집 주인들, 박 사장과 그 아내, 거기에서는 박 사장의 대화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차 안에서 그런 팬티가 발견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으로 할 때는 이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밑에 아래층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로라도 살겠다. 하지만 이것이 거짓말인 줄 압니다. 그런데 위에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심 이런 것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결국은 솔직한 무엇을 하기 위해서도 명분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밑에 사람들은 이런 기생충 가족, 이 가족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남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우리가 바로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돼서 하나하나 쫓아내고, 기사를 쫓아내고, 가정부를 쫓아내고, 그리고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동생 또한 학력을 위조하고, 전문가로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갑니다. 결국은 한 집 전체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층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삶을 밟고 있습니다. 물어뜯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합니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하면서도 일말의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것이 밑에의 삶이라면은 위쪽 그룹의 삶, 거기에서 이 기사가 주인공이죠. 주인공의 송강호죠. 이 기사가 묻습니다. 사랑하시나 봐요. 그랬을 때 사랑했을 때의 그 성공한 사장, 이 사장의 표면, 사랑했을 때의 아주 시니컬한 이런 표정을 지닙니다. 결국은 뭐예요? 부인과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필요에 의해서 서로가 삽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단에서 위층 그룹에서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그죠? 부인의 말을 빌리자면은 이것은 우리끼리끼리의 믿음의 벨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외 선생을 소개받을 때도, 가정부를 소개받을 때도, 기사를 소개받을 때도 아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외에는 못 믿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한편으로서의 믿음. 그래서 믿음의 벨트다.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그래서 끼리끼리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편가름입니다. 우리 외에는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이 편가름 속에 이 사람들을 묶는 공통된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남편과 부인은 사랑보다는 그러한 사랑했을 때 시니컬한 모습. 그랬을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교양입니다. 교양. 그죠? 그래서 아주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그죠? 이런 거고. 그리고 딴 사람들한테 보이는 걸로는 참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잘 쏘는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그죠? 맑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화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저 사람들이 부자인데 순진하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한쪽에서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부자이기 때문에 순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막다. 이런 말이죠. 국간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죠. 그죠? 여유가 있을 때, 물질적인 여유가 있을 때 사람이 저렇게 순수로서 위장하는 거, 스스로 그 내부를 포장하는 거, 이것이 더 큰 유대관계의 투자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나를 위해서는 누구도 희생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큰 죄책감은 느낄 필요가 없다. 이러는 삶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한 상류의 부르주아지스러운 여러 가치관이나, 그죠? 가치관으로 위장됐을 수도 있죠. 그리고 교양이라든가, 그죠? 순진함이라든가, 순수함이라든가, 이것으로서 이루어진 한 층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생일 파티, 아들이 생일 파티로 집을 비운 사이에 식구들끼리 파티를 하다가 쫓아낸 가정부가 찾아옵니다. 이 가정부가 찾아와서 지하에 숨겨놓은 것이 있다. 결국은 숨겨놓은 것이 뭡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주니까 있는지도 몰랐죠. 거기에는 이 사람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남편은 좀 북한 사투리를 쓰더군요. 그것도 저는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남편을 살려달라. 남편을 지내게 해달라. 이 장면이 들켜가졌을 때 이때의 장면이 참 의미가 심장합니다. 숨기고 있었던 것이 들켰을 때 새로 가정부로 들어온 이 가족의 부인이 굉장히 갑질을 합니다. 이것들이 하면서 신고를 하겠다. 경찰을 부르겠다. 그건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함께 있다가 보면은 내가 위협을 받겠다. 이런 위협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엿보던 가족이 떨어지니까는 판세가 바뀝니다. 아, 이것들이 바로 짰구나 해서 전세가 역전이 돼버립니다. 그 가족 집단, 이 집단의 이제 장면들을 찍고, 그 다음엔 가정부가 갑자기 갑이 돼버립니다. 너희들을 용서할 수 없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으로서 그 지하에 있는 사람, 지하에 있는 그 남편이 대화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동영상을 전송하는 이 버튼이 마치 핵 버튼 같은 거네. 핵미사일 버튼과도 같은 거네. 이러면서 뭐 풍자스럽게 뭐 경애하는 동지 뭐 이러면서 그러한 흉내를 냅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의 아가리에 핵미사일을 쓸어 담겠다. 이런 식으로 풍자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 각자의 삶이 견고한 것 같아 보여도 단 한순간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바뀐다.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주 고귀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한순간에 미투에 의해 가지고 나락으로 빠지게 되고, 그죠? 청렴했던 사람이 한순간의 폭로에 의해 가지고 그렇지 않는 걸로 빠지고, 권력도 그렇고 도덕도 그렇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위선들 이런 거. 이래서 결국은 같이 도와야 될 사람들끼리 서로의 결정적인 약점을 찾아가지고 생존 경쟁을 하는 참 슬픈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참 이게 참 욕심 세상, 사바 세계를 살아가는 참 슬프디 슬픈 자화상이구나. 그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왜 지하실이 필요했을까요? 겉에 그렇게 화려한 아주 건축가가 지은 멋있는 집에서 음침한 지하실이 왜 필요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영화에는 대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도망갈 누구도 모르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풍요로움과 이 화려함, 핵미사일 버튼같이 언제 어디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망가야 될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속에, 풍요함 속에. 그래서 지하실의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들의 마음이다 했을 때에는 내면의, 깊은 내면에 있는 여러 욕망이나 충동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지기 싫은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겠죠. 스스로와 만나는 적나라한 모습. 우리는 아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직종에서 그렇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건들을 많이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바로 그런 공간. 결국은 표와 리, 겉과 속의 그런 이중구조. 그것을 바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은 항상 말합니다. 지상에 있는 저 박 사장을 나는 존경을 한다. 그죠? 존경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어쩌면은 모든 사람들의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위에 있는 그 성공한 박 사장의 내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나는 존경받고 싶다. 내 혼자는 아무리 괴팍한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이러한 하나의 욕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하에 있는 숨어있는 사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 아들내미의 생일날 아들내미가 생일 케이크를 먹으러 왔을 때 귀신을 봤다. 그래서 밥 먹으러 올라왔다가 귀신으로 오인당해서 애가 쓰러졌던 그러한 귀신 같은 존재입니다. 없는 존재입니다. 지상으로 나타나면은 안 될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나는 박 사장을 존경하는 의미로 항상 모르스 부호를 칩니다. 거기에서 센서에 대해 가지고 머리를 내고 딱딱딱 하면서 모르스 부호로 보내면은 밖에 있는 전등이 반짝반짝하고 모르스 부호대로 빛이 납니다. 그런데 이 모르스 부호 결국은 뭐겠어요? 지하와 지상이 서로 관통할 수 있는,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연락 수단입니다. 사람은 양쪽에 살고 있지만은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모르스 부호를 알아차리는 사람,
바로 그 귀신을 봤다는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들은 그 모르스보어에 나오는 밖에 전등이 깜빡깜빡 하는 걸 가지고 모르스보어로 다 받아 적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뭔가를 노트에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깊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메시지를 수신을 했습니다. 수신을 했지만은 이 아이의 눈에는 그것은 그냥 문장일 뿐인 거예요. 삶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지상의 사람으로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순수한, 그나마 모든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는 이 어린 아들밖에 없습니다. 막내 아들. 그래서 이해관계가 없는 막내 아들의 눈에는 뭔가가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막내 아들은 그것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풍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트에 썼고, 나머지는 이 아들의 이 행동을 엄마는 귀신 봤다 그러고 경기 들렸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위에 누나는 쟤는 무슨 천재인 척한다, 그죠? 젠체한다, 쟤 하는 건 다 뻥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죠?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결국은 이러한 문제의 본질, 진실, 이런 것을 알고 있어도 모르는 거, 그렇지만 끊임없이 발신을 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아는 체 하지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